어머니, 제발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시끄럽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처절한 희생과 놀라운 역전에 관한 실화입니다. 40세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시켰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노후가 아니라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가정부 취급했고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편만 들었으며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정, 올해 70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그 시절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부 다 끝냈다 하던 시절이었지요. 23세 중매로 결혼했어요. 남편 김철수는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결혼 2년 차에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남편과 저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는 꼭 대학 보내야 해요. 그럼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공부 많이 시켜야지. 우리는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6년 제가 40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제발. 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시 민준이는 겨우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산재보험도 제대로 안 나왔고 장례 비용으로 빚까지 졌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도 곧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내가 이래서 13살 아들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넌 반드시 공부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고등학교만 나온 40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2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10평짜리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순정 백반. 간판을 달던 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정적으로 민준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식당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5시에 식당에 가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6시에 문을 열어 아침 손님을 받았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생선구이. 손님이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드렸어요.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바빴죠. 근처 공장 직원들과 직장인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아팠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제 음식은 맛있었고 양도 푸짐했지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집밥 맛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런 반찬이 다 나와요? 정말 양심 장사 하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벌은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민준이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저축. 그게 전부였죠. 악착같이 살았어요. 민준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1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3 때 서울 유명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민준이가 찾아와 울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40의 과부가 되어 홀로 키운 아들이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으니까요.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엄마,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 내가 효도할게.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장해.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20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취직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문을 열고 들어온 아가씨는 25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지혜는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좋아하니 반대할 수 없었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그래, 좋아. 엄마가 준비 많이 해줄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마찰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여러 번 설득을 해보았지만 결국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이 넘었죠. 저는 20년간 모아둔 돈을 털어서 결혼식 비용을 댔답니다.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보탰죠.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전세금이 3억이었어요. 제가 2억을 보탰고 민준이가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제 형편으로는 좀 힘에 부치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지혜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세련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을 온몸에 걸치고 있더군요. 지혜의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작은 백반집을 합니다. 아, 네. 그 반응에서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 후 1년은 그런대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태준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해줄게. 저는 한 달간 식당 문을 닫고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역국이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아기 기저귀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태준이 좀 봐주세요.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식당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지혜는 친구들과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민준아, 지혜가 요즘 너무 나를 부려먹는 것 같아. 엄마, 아기 키우느라 힘들 거야. 엄마가 좀 이해해줘. 민준이는 항상 지혜 편만 들었어요. 태준이가 돌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일 오셔서 태준이 좀 봐주세요. 매일? 하지만 나는 식당 장사를. 어머니, 손자보다 식당이 더 중요해요? 지혜는 항상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힘들면 무조건 저에게 떠안겼어요. 결국 저는 식당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만 장사하고 오후에는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봤지요.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니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빨래도 좀 돌려주시고요. 어머니, 저녁 준비도 해주세요. 7시까지요. 저는 이제 아들 집에서 가정부처럼 일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지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니, 청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이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요? 무엇을 해도 지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지혜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죠. 지혜야, 시어머니가 매일 오시는 거야? 응, 매일 와.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와, 좋겠다. 공짜 가정부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울고 말았습니다. 공짜 가정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죠. 그렇게 힘든 세월이 흘러 태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네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전세금 2억이 더 필요해요. 2억?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식당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 식당 건물은 제가 20년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대출금 포함해서 5억 정도 되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어머니, 그럼 손자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돼요? 걸핏하면 손자를 들먹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위급해.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식당 건물을 담보로 주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2억을 대출받아 민준이에게 줬어요. 몇 달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 사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내가? 네, 어머니 식당 건물 파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혹했던 거죠. 식당 건물을 팔았습니다. 20년의 땀과 눈물이 서린 그 건물을. 대출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고 그 돈을 모두 민준이에게 줬어요. 그렇게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였죠. 엄마, 여기 작은 방 하나 엄마 방으로 쓰세요.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겨우 작은 방 하나를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은 거예요. 어머니,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잘 보지도 않고 서명했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려웠고 아들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좀 해주세요.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해요. 저는 24시간 일하는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혜의 태도였고요. 어머니, 제 방에 함부로 좀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시끄럽다고요. 제 집인데도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 집에 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 엄마 지분은 10%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지혜가 예민해. 좀 이해해줘. 참,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제 가게를 팔아서 다 준 건데 아들놈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들이 또 놀러 왔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나오지 마시고 방에만 계세요. 불편하니까. 내 집인데 내가 왜 방에만 있어야 해?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민준 오빠, 어머니가 또 그러세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 지혜는 뻑하면 아들놈에게 고자질하곤 했어요. 결국 저는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에서요. 손자 태준이마저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리 가. 냄새나. 엄마가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했어.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2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둘째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해. 그런데요, 어머니. 둘째 낳으면 방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니? 어머니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나가라고? 어머니 방을 태준이 방으로 쓰고 지금 태준이 방은 새로 태어날 아기 방으로 쓰려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어머니, 다른 곳 알아보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회사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혜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민준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민준아, 너도 동의한 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방이 부족해. 그럼 너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든지 해야지. 엄마,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엄마,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지혜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20년을 하던 가게까지 팔아서 다 줬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나가라고? 엄마, 미안해. 하지만 좋아. 나갈게. 나가면 되는 거지.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괘씸해서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5천만 원에 대한 지분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답니다. 민준이는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어요. 전날 저녁에 퇴근에 들어와서 얼굴도 안 비치더니 마지막 인사도 없이 할머니, 어디가? 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잘 됐다.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더 좋다고 했어.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며칠을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말로만 듣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며칠이 지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65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엔 너무 늙었죠. 결국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받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이면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가끔 민준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파출부 일을 하러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갔는데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있던 여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정아? 은정이? 그녀는 제 고등학교 동창 김은정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순정아, 어서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20년간의 헌신, 며느리의 학대,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등을.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순정아, 넌 여기서 파출부 일하지 마. 내가 다른 일 소개해 줄게. 은정이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크게 하다가 5년 전 사별하고 혼자였어요. 재산도 많고 다방면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은정이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품 유통회사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순정아. 응? 내가 보니까 넌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아들놈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은정이의 소개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정 어르신. 저는 변호사 이진수입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서명했던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서명하신 서류들을 보니 명의신탁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은 아파트 지분 10%를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며느리가 어르신을 속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제기해야지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최지혜 씨는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았습니다. 명품 카드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한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있어요. 변호사는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최지혜 씨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 변호사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어르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커져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요. 좋아요. 소송할게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혜는 거의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났고 같이 쇼핑을 하러 다녔습니다. 민준이 명의로 무단 대출도 여러 건 받았습니다. 현재 빚이 2억 원이나 되었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하면 승소 확률 90% 이상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바빠요. 민준아, 중요한 얘기야. 네 인생이 걸린 문제야. 다음 날 아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민준이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지혜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지혜가 명품을 사는 영수증들, 민준이 명의로 된 대출 서류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너를 속이고 있어. 너 몰래 빚을 지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어.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민준아, 이건 다 진짜야. 내가 다 조사해봤어. 엄마가 지혜를 싫어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지혜를 싫어했잖아. 이건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만든 거야. 민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엄마가 지혜한테 당한 거, 그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지혜는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 그걸로 됐어. 나는 지혜를 믿어. 지혜는 나한테 최고의 아내야.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혜 편이야. 민준이는 서류들을 찢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 그러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엄마의 말은 듣지도 않았죠. 카페를 나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떻게, 얘기는 잘 되셨나요? 아들 녀석이 제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이 변호사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아드님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을 진행하세요. 어르신 혼자서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소송할게요. 한 달 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최지혜를 상대로 한 사기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준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를 고소했다고? 민준아, 엄마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야. 진실? 엄마가 복수하고 싶은 거잖아.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민준아, 엄마, 이 소송 취하 안 하면 나는 엄마하고 인연 끊을 거야.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야. 엄마가 소송 취하 안 하면 나는 진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민준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최지혜는 피해자 박순정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가 서명한 서류들, 그리고 지혜가 제게 한 말들의 녹음. 지혜는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피고는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지분계약인 것처럼 속이고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지혜의 불륜 증거, 무단 대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 명의로 무단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저거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생활비로 명품을 사고 불륜 상대에게 선물을 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재판부는 지혜에게 징역 2년과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혜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재판이 끝나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는 민준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옳았어. 지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래도 지혜는 내 아내야. 태준이 엄마고, 나는 지혜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해. 지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난 지혜와 함께 있을 거야. 민준아,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자. 나는 내 길을 갈게. 민준이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정아, 괜찮아? 그래,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선택을 했어. 나는 이제 받아들여야지. 순정아, 너 정말 강하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정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아들한테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 그래. 넌 아직 65이야.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순정아, 넌 20년 동안 백반집을 운영했잖아.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 다시 식당 차려. 다시 식당을?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해. 작은 백반집이 아니라 근사한 한식당으로 해. 은정이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초기 자금 좀 도와줄게. 그리고 좋은 위치도 알아봐 줄게. 은정아, 순정아, 이제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아들을 위한 인생 말고 너를 위한 인생.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2018년 가을, 친구 은정이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식당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였어요. 임대료가 저렴했고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서 손님이 꾸준할 것 같았지요. 은정이는 저에게 더 큰 가게를 하라고 했지만 전 이곳으로 결정했어요. 너무 부담 주기도 싫었고요. 순정 한정식, 30평짜리 식당이었어요. 예전 백반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엄청 긴장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공장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오픈했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주문했고 저는 음식을 내놨어요. 제육볶음 정식, 된장찌개 정식, 고등어구이 정식,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손님들이 한 입 먹더니 감탄들을 하였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집밥 맛이네. 완전 어머니 손맛이에요. 반찬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여기 완전 양심 식당이다. 첫날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어요. SNS에도 올라갔죠. 경기도 외곽의 숨은 맛집 발견. 여기 진짜 집밥 그 자체. 어머니 생각나는 맛. 가격도 착하고 양도 푸짐. 강추. 한 달 후, 저는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사장님, 여기 대박 나겠어요. 직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간들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6개월 후,
옆에 가게가 이사가면서 저는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50평으로 늘렸어요. 그래도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전 대박이었지요. 매일 저녁이면 지쳐서 쓰러져도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19년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 근처에 싸게 나온 땅을 샀어요. 5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죠. 사장님, 이 땅 사서 뭐 하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여기에 2호점 지으려고요. 더 크게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외곽이에요. 너무 큰 건물 지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일으켜준 이곳의 가능성을 믿었답니다. 2020년 모아둔 돈을 털어서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연회장으로 꾸몄어요. 순정 한정식 2호점, 100석 규모의 큰 식당이었어요.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지역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쇼핑몰과 학교가 생긴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제가 3억에 산 땅이 30억이 되었어요. 사장님,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직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상도 못한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찾아온 거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이사를 오면서 제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순정 한정식이에요? 블로그에서 봤어요. 여기 정말 맛있다던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1호점도 확장하여 리모델링 했습니다. 더 고급스럽게 꾸몄죠. 이제 순정 한정식은 평범한 한식집이 아니라 고급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코스 요리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1인당 5만 원,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그래도 예약이 밀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시겠어요? 그렇게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경기도까지 이렇게 왔는데 값어치 하네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손맛 그 자체. 2023년 저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만 연 50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땅은 이제 5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고요. 땅값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랐어요. 은정이가 축하해줬습니다. 순정아, 너 정말 대단해. 몇 년 만에 100억대 부자가 됐어. 꿈만 같다, 은정아. 다 네 덕분이야. 내 덕분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해 겨울,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니? 엄마, 지혜가 암에 걸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위암이래요. 말기예요.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대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민준아, 지혜가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도 저는 지혜를 믿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명품을 사고 사치가 심했어요. 저는 빚만 늘어갔어요. 지금 빚이 3억이 넘어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혜가 암에 걸렸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엄청 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 있니? 집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집도 월세 살았는데 그것도 계약 기간 다 돼서 나가야 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내일 엄마 식당으로 와. 태준이랑 지혜랑 다 같이 와라. 엄마, 오거라. 얘기 좀 하자. 다음 날, 민준이가 지혜와 손자 태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창백했죠. 어머니,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허영심도 무척 컸고요. 돈도 명예도 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민준 오빠도 속였고요.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죽기 전에 어머니께 용서받고 싶어요. 민준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혜 편만 들고 저는 정말 불효자예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손자 태준이도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태준이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를 버린 사람들, 저를 쓰레기처럼 대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어머니, 일어나라고요. 그들은 일어났어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이 태준이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많이 아프잖아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비 내가 대줄게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민준아, 넌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더 이상 지혜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리고 네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엄마, 대신 넌 나한테 일하러 와. 여기로 와서 일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혜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3분의 2나 잘라냈어요. 저는 치료비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았어요. 어쩌겠어요. 아들놈의 아내이자 손자의 엄마니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지혜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의사가 그래요.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완치는 어렵지만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다행이네. 민준이는 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죠. 민준아, 설거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홀 서빙할 때는 손님 눈을 보고 인사해야지. 네, 엄마. 하지만 민준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했지요.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이는 제법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요리를? 네, 엄마 요리 배워서 나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제육볶음은 이 양념이 핵심이야. 민준이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나도 혼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는 제법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새 메뉴 개발했어요. 정말? 어떤 건데? 갈비찜인데 엄마 레시피에 제 아이디어를 좀 더했어요.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아, 너 재능 있다?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요.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3호점 계약서다. 3호점이요? 서울에 3호점을 낼 거야. 그리고 그 식당은 네가 운영해. 엄마, 너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 하지만 엄마, 나는 아직. 민준아, 엄마는 너를 믿어. 넌 할 수 있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25년 봄, 순정 한정식 3호점이 서울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민준이가 주방장이었어요. 오픈 첫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정 한정식 3호점이에요?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했지요. 지혜도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서 식당 일을 도왔어요. 계산대를 보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해요. 태준이도 주말이면 식당에 와서 도왔어요.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사 될 거야. 그래, 우리 태준이 멋지다. 3호점은 대박이 났습니다. 첫 달 매출이 1억 원을 넘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2025년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1호점에 모였습니다. 저, 민준이, 지혜, 태준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자, 먹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정말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몸 안 좋은데 쉬어라.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해야죠.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됐다, 민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지혜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지혜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말씀은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지혜를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냥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민준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민준 오빠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제 욕심만 생각했지요. 이제 암 투병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걸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그리고 민준아, 나도 미안하다. 어머니,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너무 쉽게 포기했어. 민준이가 지혜 편을 들 때 더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상처받고 화내고 멀어졌지.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잘못이 있어. 엄마로서 더 지혜로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을 보며 살자. 네, 어머니. 엄마 고마워요. 태준이가 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그래, 할머니도 태준이 사랑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25년 여름. 순정 한정식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다녀가고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죠. 여기는 정말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순정 사장님의 손맛은 정말 어머니의 손맛 그 자체예요. 예약은 일주일 전에 해야 했고 주말에는 보름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운영하는 3호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예약이 풀입니다. 직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 많다. 저녁에 내가 쏠게. 민준이는 이제 훌륭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잘 챙기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지혜도 많이 변했어요. 식당 일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계산대를 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청소도 했죠. 지혜야, 몸 안 좋은데 쉬어야지. 괜찮아요, 오빠.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안 그럴게요. 지혜는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느 날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 네,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썼어요.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잘못 대했어요. 그냥 필요한 도구로만 봤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사랑을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민준 오빠한테 기회를 주시고 이 못난 저에게도 치료비까지 대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께 진짜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며느리 지혜 올림.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저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잘할게요.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저는 지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제 재산도 이제 엄청 많이 불어났습니다. 식당이 5개로 늘어나서 연 매출은 200억 원. 그리고 제가 가진 땅의 가치는 100억 원. 총 자산 300억 원이 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충실하는 삶을 살았지요. 어느 선선한 가을날 저녁, 저는 1호점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량했던 외곽 지역은 이제 번화한 신도시가 되었고 제 식당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죠. 엄마, 아들 민준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라.
엄마, 오늘 3호점 매출 봤어요? 대박이야. 한 달 매출이 3억 넘었어요. 그래, 잘 됐네. 저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것보다 너 행복하니?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일도 재미있고 지혜도 많이 좋아졌고 태준이도 잘 크고 있고요. 다행이다. 그때 지혜가 태준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모습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해졌고 온화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정말 좋아졌대요. 암세포가 거의 안 보인대요. 정말? 지혜야, 정말 다행이다. 저는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치료비도 대주시고 좋은 병원에 보내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 태준이가 저에게 와서 자랑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요리 대회 1등 했어. 정말? 우리 태준이 최고다.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훌륭한 요리사 될 거야. 그래, 할머니가 믿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라는 거를.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직접 요리할게. 우리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만찬을 만들자.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어머니, 저도요. 우리는 함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재료를 준비하고 지혜는 반찬을,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민준아, 이 갈비찜은 너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면 제일 좋아하던 거야. 기억나니? 네, 엄마. 기억나요.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마다 해주셨잖아요. 맞아. 넌 그때마다 밥을 3그릇씩 먹었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혜야,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이면 맛있어져. 사랑. 그래, 사랑.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거든. 잠시 후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정갈한 밥상. 자, 다들 앉자.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건배사 할게요. 그래, 해봐라. 민준이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40년을 혼자 저를 키우셨고 65세에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5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진짜 대단함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도요. 민준아, 엄마,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살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아니, 이미 달라졌어요. 태준이도 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할머니예요. 사랑해요. 저는 울컥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우리는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식당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지요. 나도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방으로 들어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나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5년 전 나는 고시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가족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연 매출 200억 원의 한정식 체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것,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했다. 그들은 변했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행복해지는 게 훨씬 편했어요. 이제 나는 70세다. 많은 나이지만 여전히 꿈이 있다. 더 많은 지점을 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박순정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40세의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을 키웠고 65세의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70세에 연 매출 200억 원의 요식업체를 일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절대 한계가 아니에요. 박순정 할머니는 65세의 고시원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5년 후 70세에 연 매출 200억 원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지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둘째, 진정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박순정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신은 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훨씬 멋진 복수였습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가족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상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섯째,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박순정 할머니는 300억 원의 재산보다 가족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여섯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와요. 박순정 할머니는 20년간 식당을 운영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일곱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박순정 할머니에게는 친구 은정 할머니가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나요? 나이가 많아서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순정 할머니는 65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울며 지냈지요. 하지만 5년 후 그녀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혼자여도 배신당했어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